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는 40대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탁월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책임감을 강요받으면서 자랐어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둘째이고 저는 셋째라서 집안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는 감정은 거의 똑같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은 거의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부인과 마주하며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느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남편이 맞이라는 이유로 우리 부부를 호구 취급하며 이용해온 염치 없는 시동생 내외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법대로 처리하고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가족으로서 겪는 일이라 보니 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당해 받은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절망스럽게 느껴져서 심정에서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준 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 친정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그 충격으로 뇌졸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일을 해야 했고 그 일은 경비 일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류창고의 경비 일을 하셨는데 그곳은 우리 아빠가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사업 실패 후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강제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주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 결과로 우리 아버님이 일하시던 곳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했죠. 사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가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하겠다고 왔었거든요. 나도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를 무심코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줬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빠르게 일을 잘하는지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치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붙잡고 싶더라고요. 들어보니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잘 합격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청년이면 어떻게든 우리 회사에 들어오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는 아버님을 대신해서 일터에 나오는 제 남편을 볼 때마다 사이좋게 대해주셨는데 정말 아버님과 일 사이가 좋았었죠. 그래서 제 남편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일할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사려 깊게 대해주셨어요. 야식도 주문해 주시곤 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맺은 우리 아버지와 남편은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군대에 입소할 때는 고등학생인 저를 데리고 면회까지 오시는 정도였죠. 남편이 군대에서 전역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는 집에 부르셔서 함께 술을 마시며 상담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은 일찍부터 오빠와 동생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학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남편에게 아버지께서는 방학 때마다 물류창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비 외에 추가 돈을 주시면서 학비를 보태주셨죠. 당장은 힘들어도 이겨내면서 고비를 하나씩 넘기다 보면 언젠가는 옛 생각을 하면서 웃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그런 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보세요. 정 안 되면 날 찾아오세요. 알았지, 성주야? 아들 없이 딸만 3명이 있는 아빠는 아들 대신으로 남편을 대우했어요. 남편도 저희 아빠를 정말 잘 따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우리의 인연이 이어지면서 남편과 저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상호적인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오빠나 동생 이상으로 관계가 발전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더 이상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애매한 관계를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 눈빛과 행동으로는 내게 호감을 표현하지만 입으로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린 피가 연결된 남매는 아니지만 같은 사이니까 내가 저런 행동을 하면 서로에게 더 힘든 상황이 될 거야. 왜냐면 우린 형제자매가 아니니까. 왜 오빠와 남매 사이인 것처럼 행동해? 마음만 맞으면 남자와 여자는 사귈 수 있는데 왜 항상 걱정하고 선을 긋는 거지? 적어도 나를 보는 데서는 애절한 눈빛을 보여주지 말아야 하고 내 옆에 다른 남자가 오면 왜 그렇게 진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지? 나는 내가 남쪽으로 가기는 아깝고 나가기는 싫다. 진짜 뭐 하는 거야? 잘 지내다가도 제가 스킨십을 하려 들면 남편은 정책을 하며 우리는 남매나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한 마음에 막말을 퍼부어댔어요. 서로 좋아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래야 하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선을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남편한테 최후 통촉처럼 문자를 보냈죠. 선자리에 나간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맞선남이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출입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언제 남편이 전문으로 달려들어와 나를 데리고 나갈까 그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바람과는 달리 맞선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맞선남이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동안 속앓지 않았을 텐데요. 지나간 시간이 아깝고 남편을 향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식당가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회사가 가까워서 가끔 마주치기도 하는데 그날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멀쩡한 반면에 남편은 반쪽 얼굴이 되어서 눈도 휘둥그레하고 초췌해진 채였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다가 놓았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없이 있는 그대로 나쁘지 않은가 했지만 팔을 뿌리치려고 했을 때 남편의 눈을 본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눈 속에 우는 듯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무슨 일이야? 얘기해 라고 물었지만 말이 막혀 그렇게 있다가 남편은 손을 놓고 선 좀 봤니? 라고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깊은 겁니다. 완전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게 전부였죠. 그렇게 잘 되었어요. 하지만 뭔가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다면 싶었어요. 답답한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좌절스러웠어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자신이 당할 정도로 괴롭고 불쾌하더라도 됐으면서 잘 되었어 라는 말만 했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불쾌해서 주먹을 쥐어 패고 싶었지만 그걸 했을 때 남편이 쓰러질 것 같아서 참았어요. 꼭 참아야겠다고 말했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퇴근 후에 우리 회사 앞으로 와서 내가 오빠의 말을 듣고 세세하게 답변해 줄 테니까. 그날은 그렇게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입으로 넣는 대신에 코로 계속 이어짐.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퇴근 시간이 되었고 언제 왔는지 남편이 회사 로비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남편을 끌고 모텔이 즐비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모텔 앞에 서서 말했죠. 나 오늘 여기 들어갈 거야. 자, 선택해. 오빠가 나한테 정말 마음이 없는 거라면 나만 두고 돌아가도 좋아. 대신 앞으로 날 볼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오빠랑 나는 사귀는 거야. 어떻게 할래?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한창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등 끝에 결심이 섰는지 이러더군요. 자영아, 나도 너 좋아. 모르긴 해도.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너를 더 좋아할 거라고 하지만 난 아저씨를 생각하면 안 돼. 난 아들처럼 다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불신을 품겠니? 나에게 아저씨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응, 누가 아버지처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래? 오빠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우리 사귀면서 가장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여야 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어딘가 멀리까지 오빠 면회를 갔겠어? 오빠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불러다가 오빠 옆에 앉히려 하겠냐고? 이러면 미련 부리는 것이야. 밥을 별표 밥숟가락에 떠서 별표 이 밥까지 갖다 주는 건 너무나 생경하기도 하네요. 주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인간을 믿을까? 우리 아빠는 사이 삼겠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모르겠다. 아, 됐어. 나도 쪽팔려서 더는 못하겠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아서 그대로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은 채 저희 집까지 함께 갔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교제 허락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무척이나 진지하고 간절해서 지켜보는 제가 웃음이 날 뻔했다니까요. 진지한 표정으로 가슴을 두드리던 남편과는 달리 우리 아빠는 너무도 쉽게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이런 바람에 오히려 남편이 의심을 품을 정도였었죠.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 집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자영이와 사귀어도 상관없다고요. 이 녀석은 내가 딸을 팔아 다른 남자에게 얻으려는 상인으로 보이냐? 라고 말했던 거려. 젊은 남녀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어디서 중요한 거죠? 서로가 좋다면 됐죠. 아무튼 결심하여 내 의견을 따르시고 자유롭게 연애하셔라. 결혼식을 열어도 괜찮고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의 남편으로 꼽았으니까요. 결국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우리는 5년 이상 연애를 한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실 진작에 결혼 얘기가 오갔지만 생각보다 결혼이 늦어진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남편은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여동생과 막내인 남동생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자신의 결혼 준비를 하는 것도 벅찼을 텐데 여동생의 결혼 비용도 보태주고 남동생의 대학 등록까지 지원해야 했으니 자신의 차례는 뒤로 밀리는 것이었죠. 저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남편을 기다린 것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또 동생들을 위해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었지만 제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었기 때문에요. 막연한 의무감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역시 그랬을 거예요. 저희 남편은 생활비까지 부담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해야 했기 때문에 뻔한 직장인 월급으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도 전셋집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신혼생활을 사글세방에서 시작해도 남편만 있다면 충분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아시는 아빠께서 남편 몰래 돈을 주셨어요. 엄마는 물론이지만 동생들에게는 비밀로 해서요. 성준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부모님은 몰랐을까요? 척 하겠냐. 이런데 내 딸을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별 수 없이 내 주머니 돈이라도 풀어야지야. 엄마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괜히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 기죽는다. 자, 고로 남자는 적으면 쉬운 소리 하는 게 제일 자존심 상하는 법이니까. 아빠 말대로 저는 그 일을 비밀에 붙였어요. 그런데 이 놈의 남편이 죽어라고 돈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네.
뭐예요? 왜 싫다고 해야 돼? 내 돈이 오빠 돈이고, 오빠 돈이 내 돈인데. 내 마음은 알겠는데, 난 시작부터 차가 도움받아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해. 미안하지만 너한테 하고 싶지는 않아.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집에서 시작하자.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집을 반드시 사주겠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처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이야. 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시작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받아. 이것을 받지 않으면 나랑 오빠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속으로는 조금 찔리긴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남편이 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화를 내는 척 연기를 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남편도 마음속으론 안 되지만 돈을 받았고 우리는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고 시댁에서는 내가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워낙 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부모로서 능력이 부족하여 며느리가 힘으로 자식들의 신혼집을 구하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해하셨고, 시누이는 일하던 대로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문제가 된 건 시동생이었습니다. 다른 시댁 가족들과는 다르게 시동생은 제게 자동 지갑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 시동생이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형수님, 어학연수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다들 하는 것을요.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 정도는 저도 해보고 싶어요. 명함이나 예달할 거 없을 거예요. 형님, 조금 도와주세요. 조금 책값이나 용돈을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난 나중에 크게 어학연수 비용을 부를 거라고 해요. 도련님, 어학연수라고요?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학연수 안 가도 영어 성적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저도 어학연수 한 번도 못 가봤지만 학원 다니면서 필요한 성적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해요. 형님, 지금 제 앞에서 그렇게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언제 제가 무료로 부탁했나요? 취직하면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지금 생색내는 거냐고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정말 너무하네요. 이건 뭐 강도도 아니고 남의 돈이라고 아주 쉽게 알면 알수록 더 그런 사람인데 아주 쉽게 알려고 해도요.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으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시동생을 보니 저게 그간 지형 등골을 얼마나 빼먹었을지 모르겠어도 비디오였어요. 제 손으로 학비도 못 보는 주제인데 나중에 어학연수비를 갚겠다고 하니 어림도 없는 소리죠. 주는 거든 빌려주는 거든 아무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월급도 뻔한 직장인의 처지에 그런 목돈이 없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련님도 일찌감치 포기하라고요. 저는 더는 말로 혼동받고 싶지 않아서 확실하게 거절하곤 차후에 벌어질지 모를 상황도 미리 차단했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형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우리 집 월급 관리는 내가 직접 하니까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없던 일로 해요. 도련님이 서운해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라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전세를 보증금도 턱턱 만들어내는 형수님의 급과 돈 몇 푼 빌려달라는 말에 직장인이 월급을 무난히 받는 것을 보니 솔직히 기분이 좀 그러네요. 암튼 잘 알겠습니다. 형수님이 이렇게 나오시겠다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어학연수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동생은 말미잘을 하며 제 실수를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동생의 방법으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저도 사회 경력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에게 쉽게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시동생은 저에게 반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서로 견원지간하듯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시동생은 축하 인사조차 없이 아이가 어머니를 닮아 고집이 강할 것이라며 비판을 했어요. 명절이나 가정 행사 때도 제가 만든 음식을 비난하며 정보를 늘어놓습니다. 음식 타박을 하기도 했고 대화 중에 유독 제 말만 툭툭 자르는 등 소심하게 저를 괴롭히는 일도 있지 않았죠. 그뿐인가요? 저희가 결혼한 지 10주년이 된 해에 어머님과 시동생이 사는 집을 리모델링해 드렸거든요. 어머님이 관절이 안 좋으셔서 살림하시기 편하도록 업체와 상의 끝에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동선을 조정했는데 시동생이 이에 반발을 했어요. 입으로는 뭔 말 못하겠어요. 방금까지는 인테리어가 어떻게 유행한다든지 하더니 자기 돈을 들여 붙여야 한다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아니, 누가 자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줬나요? 어쨌든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선 한 시동생이 하루아침에 즉각 변화해서 나를 애교 있게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형수님, 그 짐 내게 주세요. 형,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무겁고 형수한테 들어보면 형은 참 형수한테 무심한 것 같아요. 능력 있고 똑똑한 형수처럼 어디에서 내놔도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을 어째서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가 있냐고요? 안 됐어요, 형수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 평소와 다른 도련님의 태도를 보고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나를 들게 되었어요. 에이, 형수님도 참 저한테 조용히 한 적이 있었으니 그래이죠. 형수님을 참 좋아해. 그래서 형수님도 제가 싫어하지 마세요. 무슨 꽃길이 있는지 갑자기 태도가 바뀐 시동생을 보니 왠지 걱정이 들어요. 이번에도 또 어떤 잘못을 벌일까 봐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았어요. 전세 보증금을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하다니 미친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받은 월급은 뭐에 사용했나요? 막말로 도련님이 자기 손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기로 결정했어요. 생활비를 내기로 했고 벌른 대로 자신의 옷을 사입고 툭하면 차를 바꾸며 해외여행을 1년에 2~3번씩 밖에 더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자기의 신혼집마저 장남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 말이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련님께 명확히 전해주세요. 학자금 대출금만 내놓은 것으로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결혼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누구를 호구로 삼느냐. 정말 너무하다. 뻔뻔한 막내 아들 행동에 시어머니도 미안해 했는지. 명절 내내 내 눈치만 살폈다고 했어요. 평소 팔이 늘 안으로 굽던 시누이도 이번 일에 대해선 제 편을 들어줬어요. 성준아,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 정말 사람 노릇하기 힘들 것 같아. 오빠, 녀석이 뭐라고 해도 이번에는 결코 돈을 주지 않을 거야. 얘도 좀 정신 차려야 돼. 자기 결혼하는데 누구를 보고 집을 내겠다고? 정말 정신이 나가는 것 같으니라고. 올케 언니가 말하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해.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 시동생이 신혼집을 해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지. 안 돼. 누나까지 왜 그러지? 그래도 될 거면 달래줄 수 있지. 나도 지금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언제 내가 달래줄 거라고? 빌려달라는 게 아닌데 먼저 집 보증금만 마련해준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갚을게. 도라님, 돈이 필요하면 우리는 먼저 은행 대출 조사를 해봐야 해. 아니야. 그리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역시 형의 회사 직급도 더 높고 대출도 잘 되니까 맞아. 신용도도 높아서 이자도 낮고 또 내 신용도는 높아서 앞으로도 대출이 잘 나올 거야. 그 신용 등급이 얼마나 낮아야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등급 문제가 아니었어. 이미 대출 가능한 한도까지는 이미 받았어. 대출 한도가 없는 터에 리스긴 해도 쥐뿔이라 할 만큼이면서도 수입차까지 끌고 다니며
남들은 1년에 한 번 나갈지 말지 고민하던 해외여행도 하며 집 드나들기도 하는데 월급만으로 부족해 은행빚까지 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형에게 떠넘겨야 했고 막내인 나머지로 형이나 누나에게 떼려고만 했던 안 좋은 버릇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져 온 것이었어요. 결국 참지 못한 남편도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겠는지 명확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결혼이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월세 얼룸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본가에 들어가 살든 형편껏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나랑 내 형수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 마. 우리도 더는 해줄 돈도 없고 해줄 필요도 못 느끼니까. 결국 시동생은 본가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동선의 집안에서 말이 많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동안 둘이 연애하는 동안 놀고 다니면서 펑펑 쓰느라 그렇게 된 거려. 끼리끼리 논다고 시동생이 데려온 동서 역시 시동생이랑 꼭 같은 사람이었어요. 들어보니 동서도 그 집 막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형제관계로 사람을 판단하는 편은 아니지만 시동생과 동서 때문에요. 막내인 포비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서로를 귀신같이 말해주면서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막내라는 이유로 형과 누나에게 어떻게든 떠넘기려 했었어요. 부부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들은 천부적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나도 뭐 작은 건 그냥 받아들이고 넘겨주기도 했지만 화상들이 가정일과 청소, 빨래 등을 모두 엄마에게 맡기면서 그들은 편한 삶을 즐기고 있었죠. 가끔 시댁에 가면 엄마가 동서 속옷부터 세탁부터 아우의 방 청소까지 다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청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배달 음식을 얼마나 시키셨기에 일회용 용기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동서님이 어머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 자신이 먹을 것들은 따로 주문해서 먹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재활용 상자에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가득한 것을 보니 이게 하루치 쓰레기라고 하신 건가요? 맙소사. 어머님, 혹시 도련님 내외가 생활비를 내고 계신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지들 입에 들어갈 것만 사다 먹는다는데 어머님께서 생활비를 적절히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땡전한 분이시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와 시누이네께 드리는 것을 시누이 막내 내외가 함께 쓰고 계셨다고 하던데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주신 생활비가 있음에도 시동생 내외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서 돈이 다 들어가 보니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어머니는 당연히 제 식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 자식을 감싸느라 최근에 입맛이 없어서 일부러 사다 놓은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이게 감싸기만 하는 일인가요? 그래서 시댁에 간 김에 냉장고를 채워주고 집에 돌아와 시누이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혼자 아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시누이는 내게 상황을 듣고 날개를 펼치며 시댁으로 바로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시동생과 함께 쥐를 잡듯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게는 사소한 일들에 말대꾸를 하는 시동생인데 자기 누나한테는 별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 내외에게 칼을 뽑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평소 어머님이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자주 어지러움증과 복통을 호소하셔서 어버이날 선물로 건강검진을 사드렸는데 검사 결과가 심상치 않게 나왔어요. 당장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 수술비를 비롯해 병원비와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 내외는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도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했어요. 나쁘지 않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그들이 돌봐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게요. 마당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요? 다행히 보험이 일을 하는 시누이가 어머니 앞으로 보험을 들어뒀기 때문에 암진단 명목으로 나오는 돈과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 전부를 보험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7,800만 원 정도는 자기 부담을 해야 해서 우리 500 시누이가 300을 대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어머님 간병을 동서한테 부탁했죠. 동서가 백수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이었네요. 그러나 동서가 간병을 못한다며 거절을 했어요. 하루 종일 리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와 시누이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주겠다고 해도 죽어도 안 된다고 왈칵 거절을 하더라고요. 수술을 앞둔 상태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그런 사실을 알고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하여 따라서 처가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까지 수술은 다가오고 있었고 결국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수술대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진짜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시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장례 준비로 바쁘고 시누이는 정신없는 상태라서 나서서 동생의 친정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여자친구와 해이와이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여행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취소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몰래 여행을 가려고 생쇼를 했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선은 톡으로 시동생한테 어머님의 부고를 알렸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받고 있는데 요라는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시동생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역시 피서지회사나 이불범한 옷차림이었어요. 눈에 띄는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세상 떠나가라며 울음을 터뜨리며 그 모습에 조문객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엄마, 막내 아들이 왔어. 나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하죠, 엄마? 어머님,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이틀만 더 기다렸으면 우리는 그의 보고를 가실 거예요. 부부가 쌍으로 울며 불고 있는데 얄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생각해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울고 난 시동생의 한마디에 홀딱 깨고 말았어요. 그럼 엄마 집은 내가 가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았으니까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거잖아. 눈물도 마르기 전에 어머님 집부터 챙기려는 시동생을 보니 정말 사리가 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결혼 때 신혼집도 안 해주셨는데 이번에 어머니 집을 저희 주세요. 부창부수라고 부부가 꼴값도 쌍으로 제대로 떨더라고요. 도련님 동서, 어머님 장례 중이에요 지금. 꼭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겠죠. 그 집이 뭔가 중요한가요? 형수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럼 집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인 김에 당장 결정해 주시지 않을래요? 그 집에 제가 가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거 맞죠? 어머님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못 차리는 시동생을 보자 남편은 참을 수 없어 울분을 터뜨렸어요. 너는 인간이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눈에는 어머님 집만 보여.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끝까지 편을 드시 어머님이 불쌍하다. 이렇게 된 거면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 집 주인은 따로 있어요. 형수가 시집 올 때 장인어른이 전세집을 구해주신 거죠. 어머니는 그해 겨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앞으로 지명이 돌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게 돌아갈 집은 없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얘기 어딨어. 누나도 알고 있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형은 전셋집을 해줬다고 우리 집을 내주는 게 어딨어? 그게 얼마 정도인데? 얼마짜리면, 뭐. 그동안 오빠랑 형이 너와 나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될 것도 아니야. 내 대학 학비와 결혼식 비용, 그 밖에 내게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니 엄마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되고 집을 들링하고 그것은 오빠와 형이 해준 거야. 너도 양심이 있다면 그 집을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 그보다는 당장 집주인에게 잘 보이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막말로 언니가 너희 부부집 비유라고 말하자 꼼짝없이 길바닥에 앉아있던 것인데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시댁아들은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르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깟 등록금이랑 내게 쓴 돈 갚으면 해결될 거 아니야? 대신 그 집을 내놓으라고. 나한테 소송도 부자할 거라고 지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부리는 시댁아들 때문에 장례식장은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일단 질문에는 삼남매가 똑같이 나눠 갖자고 타협안을 내놓았어요. 그냥 시댁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주복으로 갈아입었고요.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시댁아들이 닭달 하는 통에 다들 시댁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집 형식의 일들이 빚어졌습니다. 파는 문제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의 값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조사해보니 신축 빌라의 전세금만큼도 못하는 빌라가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집을 팔아서 수익금을 3등분으로 나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은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 하면서도 우리에게 상환해야 할 돈은 모호하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넘겨주던 남편이 갑자기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망나니가 이전에 말한 대로 이때까지 너에게 들어간 돈을 정리해봤다 라며 이 돈은 집값을 나눠 갚는 대로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수한테 주도록 해 어차피 돈이니까 형수. 시동생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거리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정리해온 상황과 금액을 확인하더니 손을 바들바들 떨지 뭐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돈보다 무려 1,300만 원이 더 나왔거든요. 형, 이게 정말 내가 쓴 돈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은 고사하고 1,300만 원이나 뱉어야 한다는 소리잖아. 그러지 말고 좀 깎아줘. 아니면 상원 씨를 좀 늘려주면 안 돼? 그럼 내가 꼭 갚을게.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너란 놈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절대 못 믿어.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벌였을 때에는 이 정도 뒷감당은 염두에 둔 거 아니었니? 그럼 막대 먹은 짓을. 하고도 이제 와서 죽는 소리를 해? 필요 없어. 이 놈이 신용불량자가 되든 길바닥에 나한테 난 이 돈 꼭 받아낼 거야. 정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내 월급도 차압할 생각이야. 더 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번 주 내로 이 집에서 짐을 빼고 나가. 난 더 이상 너 같은 놈을 동생으로 생각 안 할 테니까. 내 장례식에도 찾아올 거 없다. 알겠어. 결국 시동생 내외 몇 뒤 짐을 빼서 동희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 결혼할 때 저희가 대준 돈도 있고 그동안 일이 있을 때마다 목돈을 저희한테 기대했던 게 있으니 재판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은 팔지 않고 월세를 왔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는 저희 집 은행 대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저희와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고 다달이제 계좌로 1,300만 원에 대한 분할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음 달이면 모두 끝나겠네요. 장남으로서 부모와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살았던 남편은 이제서야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살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남편이 가족이나 형제보다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찾아온 댓글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